여러분 고양이 자세 아세요? 이렇게 그 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척추 이렇게 둥그렇게 마는 자세?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가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좋은 자세가 디스크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디스크를 찢는 운동이래요. 물론 디스크가 튼튼한, 허리가 튼튼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운동이 맞는데 증상이 안 좋은 사람이 했을 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인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좋을지라도 특정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 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부자 될 거야 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좋은 습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될 줄 알고 했는데 방해가 되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열심히 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자기계발 쪽에서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무도 안 하니까 꾸준히만 하면 성공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 많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혹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냐? 세상이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심히 하기라는 거에는 전제가 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전제가 필요해요. 방향. 만약에 우리가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부산 쪽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광주 쪽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내가 부산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방법은 어떻습니까? 부의 추월 차선에서는 추마와 아주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조카 추마와 아주르에게 너희 둘이 각각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피라미드를 먼저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르는 바로 공사에 착수합니다. 아주르는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어다가 바로바로 하나씩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르가 여러 개의 돌을 쌓은 다음에도 추마는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르는 비웃죠. 포기했나 보다. 나처럼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아서 돌을 나를 수 없으니 쟤는 포기했나 보다 하고 추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마가 갑자기 거대한 기계와 함께 등장합니다. 추마는 그 시간 동안 지렛대를 만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렛대로 아주르가 한참 걸려야 하나 나를 수 있는 돌을 하루에 수십 개씩 날라버리고 순식간에 피라미드를 완성해버립니다. 아마 아주르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평생 했어도 그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피라미드 하나 돌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피라미드에 돌이 몇 개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아주르가 부상을 안 당할까? 혹은 아주르가 나이를 먹지 않을까? 그러니 방법이 잘못되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영어 공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영어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영어 단어만 평생 외우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즉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지침 삼을 수 있는 말은 바로 팔 우물을 잘 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작정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아무 일이나 무작정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래성 쌓기 이 일을 평생 열심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걸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래성을 누가 살까요? 물론 모래성을 만드는 유튜브를 하면 좀 얘기가 다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아무 일이나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팔우물을 잘 정하냐? 돈이라는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먼저 첫 번째는요. 돈이 많은 산업군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요. 광고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 회사 쪽에서 우리나라 탑티어 기업이 뭐가 있죠? 현대차도 있을 거고 배터리 회사들도 요새 사실 자동차와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규모가 어때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상단을 차지할 만큼 사이즈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도 돈이 많죠. 자동차 광고 하나 받으면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그리고 IT, 삼성전자, 애플 이런 분들이 광고주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분야 뭐가 있냐? 자기개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유튜브? 그런 곳들, 즉 산업의 규모 자체가 그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그 자기개발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출판사 중에 삼성전자만큼 막 큰 회사 이런 거 없잖아요. 현대차만큼 큰 회사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산업 자체에 돈이 많냐 이거를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거 여러분 SNS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광고주들은 돈이 많은가? 이거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피 같은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에요. 자, 파루물을 잘 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경험과 실력이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 대가가 오르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우물을 찾아야 돼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선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지불할 수 있는 가격 혹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딱 캡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직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택시 운전하거나 버스 운전. 물론 경우가 좀 달라요.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서 서비스라거나 이런 걸 다 제공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교통수단으로 A에서 B에서 가는 것. 이거에 우리가 기사님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집니까? 혹은 기사님의 운전 능력을 평가표로 평가해가지고 저분은 운전이 S랭크니 제가 돈을 더 내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아예 모범택시 막 이런 것처럼 아예 고급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운전을 생각해 보면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가는 거에 우리가 내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 서비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소 서비스 해주는 어플들 있어요. 미소, 청소연구소 뭐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서비스 금액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거보다 확 비싸지면은 내가 굳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 대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 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업에서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고 끝장 정말 부를 쟁취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우물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는 세 번째 기준 바로 노력하면 대가가 오르는가입니다. 이 경험이랑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건 세월이 쌓이고 실력이 쌓였을 때 이야기고 이 노력은 내가 시간을 더 넣으면 돈이 더 나오는가라는 건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선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하여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어떤 직업이 생각나십니까? 공무원. 공무원이 민원 100명 받는다고 혹은 민원 10명 받는다고 월급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꿀부서 발령 받으려고 그렇게 치열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볼게요. 물론 너무 좋은 직업입니다만은 제가 교사였잖아요. 애들이 없어. 반이 하나야. 그래서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고 애들도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들어가. 이런 선생님하고 대도시고 막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20시간 들어가야 되는 선생님하고 월급이 똑같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는 직종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직업에서 내가 경제적 자유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목표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 직업의 가치를 존중해 하면은 얼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심히 할 때 방향만 맞다고 되냐? 아니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1만 시간 하면은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최초 주창하신 분이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1만 시간의 법칙이 와전됐다.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었다. 그럼 그게 뭐였냐? 바로 의식적 연습을 1만 시간 하라는 거였다. 의식적 연습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특정 행동, 예를 들어 골프 스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골프 스윙을 잘하는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고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한 다음 저 프로의 스윙 대비 나의 스윙은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피드백한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연습하라. 이런 피드백을 통한 개선 작업을 1만 시간 했을 때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올바른 레퍼런스를 설정하고 그 레퍼런스를 향해 나아가는 의식적인 연습을 했을 때 열심히 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는 했는데 오히려 세월을 낭비해버린, 그리고 그 결과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두 번째 습관, 바로 절약입니다. 절약해야 부자 된다. 맞죠? 가난을 극복하려면 절약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절약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절약이라 함은 절약 자체가 엄청 나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절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낭비가 되고 있다. 혹은 이런 경우에는 절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외 사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례냐? 첫 번째,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회비용이란 돈으로 측정되는 비용도 맞지만 시간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약하기 위해서 할인 행사 줄을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줄을 서서 10,000원 할인을 받았어요. 와, 너무 좋다 하고 절약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 30분 동안 일을 했다면 2만 원을 벌 수 있어.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의 시급이 4만 원이에요. 그럼 30분을 썼으니까 어떻습니까? 2만 원을 날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얻은 할인 혜택은 얼마? 10,000원. 그럼 10,000원 손해 아닙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 이분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냥 그거 할인 안 받고 10,000원 비싸게 사는 대신에 1시간 일해서 4만 원 버는 게 더 나았던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하는 절약은 절약이라고 했는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란 책에서는요,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시급이에요. 여러분이 1시간에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시급보다는 월급을 알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4.3으로 나눕니다. 왜? 한 달이 4주보다 조금 더 기니까. 그 다음 일주일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은 40시간 기준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40시간. 근데 내가 만약에 자영업이라서 더해, 그러면 뭐 60시간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의 시급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30분 혹은 1시간의 시간을 썼는데 그 시간을 썼다는 말은 이 시급만큼을 포기했다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급과 내가 실제로 절약한 비용을 비교해보고 그래도 절약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할 때 절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무조건 절약만 할 거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보다 시간을 더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 자영업자분들이 세무사 맡기는 거. 이거 제 친구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제 친구인데 은행원이야. 돈 계산을 그래도 좀 빠리빠리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무신고를 다 시키는 거예요. 세무사 역할 아들한테 시켜. 물론 은행원이라서 금방 익숙해졌대요. 나중에는 막 금방 하긴 했는데, 사실 세무사 쓰는 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사분들한테 기장 맡기는 거 한 달에 비싸도 10만 원대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은행원 아들 얼마나 고급 인력입니까? 이 인력을 여러 번 오래 써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용을 따졌을 때 실은 아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절약은 사실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독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절약의 두 번째 방식은요, 바로 절대값만 보는 절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얼마 아꼈어. 혹은 이번 달에 지출 얼마밖에 안 했어 라는 숫자의 절대값에만 집중하는 절약은 좋지 않아요. 왜? 이건 마찬가지로 잠재 수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잠재 수익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광주광역시 출신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봉선동이거든요. 근데 그 봉선동에 옛날에 세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차장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계속 세차장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저기 뭐 세차장이 저런 데 있어. 저게 뭐 아파트나 올리지. 아니면 뭐 빌딩만 올리지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세차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빌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거 얼마에 팔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세차장 처음에 사셨던 시기에 대비해서 몇백 배 수익을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차장 땅을 팔아서 빌딩 올려서 번 돈이 많을까? 아니면 그동안 세차장 영업에서 번 돈이 많을까요? 땅 장사가 훨씬 많이 남았어요. 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돼. 그런 핵심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입지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뭘 껴야 돼요? 대출을 껴야 돼. 그런데 대출을 끼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숫자의 절대값만 보시는 분은 야 대출 이자하면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이 얼마가 늘어나는데 나 그러면 안 해. 나 절약해야지 라고 하고 이 투자를 안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자 무서워서 당장 숫자 절대값 늘어나는 게 싫어서 그 뒤에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 수익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절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절약하면 부자가 된다? 맞아요. 맞는데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절약한 돈으로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럴 때 부자가 되는 거지 절약만 한다고 무작정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약만으로 부자가 되려면은 소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절약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약할 게 아니라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시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봐야 하고요. 잠재 수익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이 전제되지 않은 절약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했는데 가난을 부르는 마지막 습관, 바로 긍정확언입니다. 긍정확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긍정확언은 나쁜 거예요. 왜? 여러분 긍정확언이라는 것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막 매일 아침 나에게 중얼중얼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형태가 있냐? 목표 쓰기의 형태로 긍정확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긍정확언과 목표 쓰기를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 감정, 행동, 능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와 항상 일치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자. 이 말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자신 있게 도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 야, 안 돼. 너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부정적 자아 이미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공에 필요한 도전을 못해. 용기가 안 나.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나에게 심기 위해서 하는 게 긍정확언을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진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확언과 목표 쓰기를 하는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이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진짜 노력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일, 너무 하기 싫어, 짜증나 죽겠는 거를 계속하는 거라고요. 진짜 직장 나가기 죽겠어. 그리고 내가 고객 영업해야 되는데 고객 만날 때마다 막 거절당할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진짜 노력인데, 이게 말은 되게 멋있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빡셉니까? 하기 싫은 일 계속 하라는 게 그 고역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역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계속 하려면은 이 짜증나고 힘든 걸 넘어서면 언젠가 해 뜰 날이 올 거야.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마치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싫어, 너무 짜증나, 외우기 힘들어. 그렇지만 공부하려고 여러분 그 다이어리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육군 사관학교 이런 스티커들 여러분 공책에다 붙여놓고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목표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걸 뭐라도 하는 게 긍정학원이고 목표 쓰기라고요. 정리하면 우리가 긍정학원이란 걸 왜 합니까?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진짜 노력을 하기 위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이 긍정학원 목표 쓰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자아 이미지로 이을 생각도 안 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실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목표만 쓰고 되새기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목표를 100번 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은 분명히 책에서 한 가지를 100번 썼던 거 뭐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100번 썼던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매일 10개의 목표를 하루에 100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자랑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그 목표 쓰기 한 개의 노트만 몇 권이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 목표 쓰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을까? 목표도 쓰고 실천도 하고 있으면 인정. 근데 그런 분들이 실천을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긍정학원, 목표 쓰기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긍정학원을 왜 하는지, 이 긍정학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만들고 힘들 때도 견디고 계속하는 진짜 노력을 해야, 즉 실천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만 한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하느라 중요한 일에 시간을 못 쓰니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잘못하면 더 가난해지는 자기계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작정 열심히 하기. 열심히만 하면 잘 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맞는 말이지만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건 헛심 쓰는 걸 수도 있다. 오히려 내 시간을 버리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을 잘 정해야 하며 의식적 연습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절약입니다. 절약해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아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그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재 수익률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긍정학원입니다. 긍정학원, 시각화, 목표 쓰기 다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좋은데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건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했을 때 이 좋은 습관들, 이 세 가지 습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점들이 보완이 되면 좋은 습관입니다. 그 좋은 습관들이 정말로 빛을 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